네, 안녕하세요. KB증권에서 계략분석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저는 2023년도 전망, 실적의 바닥은 주가의 바닥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데이터를 통해서 내년도에 어떤 업종이나 종목이 좀 괜찮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았고요. 일단 그림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내년도 실적에 대한 이제 전망치가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20조, 뭐 순이익 기준으로는 한 150조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성장률로 따져보게 되면은 뭐 올해랑 내년이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수준의 성장률 전망이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경기가 우려가 있고 또 반도체가 실적이 안 좋아질 때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감익이 아니었었던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감익을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지금이 예전에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와 다른 부분은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에서 매출액은 많이 올라서 생각보다 감익의 폭은 적어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감익이 나오긴 할 텐데 폭은 적어진다라는 관점에서 추정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 현상, 즉 명목 현상이나 화폐 환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익률을 갖고 내년도 어느 정도 감익이 나와야 할지를 한번 추적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코스피 영업이익률 컨센서스 같은 경우가 2022년은 대략 6.8%, 2023년은 대략 6.5%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 2022년은 거의 다 지났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최소 6% 밑으로 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이 왼쪽에 있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의 차이입니다. 보통 이 소비자 물가는 기업들 입장에서 판매 가격을 의미하고 생산자 물가는 생산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적어질 수밖에 없는, 즉 마진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예상치인 이 6.8과 6.5라는 숫자에는 이 갭이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갭이 벌어지던 시기 이후에는 항상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졌었던 경험이 있고, 과거 평균을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컨센서스 6.5%는 6% 아래까지 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걸 갖고 내년도에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이 얼마나 줄어들까를 역산을 해보게 되면 대략 한 10% 전후로는 줄어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가 6% 후반 그리고 내년이 5% 후반 정도로 가정을 했을 경우에 내년도 영업이익 성장률은 대략 10% 전후를 예상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실적이 좋지 못하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주가는 지금의 상황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과거 역사를 돌이켜 봐도 실적이 안 좋은 동안에도 오히려 주가는 올랐었던 경험이 더 많습니다. 오른편에 그림을 보시면은 90년 이후로 한국 증시 32년 동안의 역사를 본 결과 증익이 총 21년 있었고요. 감익이 총 11년 있었습니다. 근데 그 11년의 감익 동안 코스피가 내렸었던 케이스는 4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오히려 감익 동안 올랐던 경험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물론 지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코스피의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실적 성장률보다는 내년의 실적 성장률을 더 반영을 잘해 주기 때문에 감익인 와중에도 주가는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라는 말은 우리가 내년이 됐을 때 실적은 물론 안 좋겠지만 지금이 감익의 절정이고 또 앞으로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기대감을 품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인지가 훨씬 더 중요할 텐데, 저희 KB증권에서는 뭐 피벗 기대감, 피벗이라고 하면은 이제 연준에서 긴축을 조금 완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투자 활성화, 정부 주도의 B2B 투자 이런 부분으로 모멘텀을 받아서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역시 하반기서부터는 조금씩 속도는 느리지만 좋아지는 그림을 보고 있고요.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결국에 주가가
실적에 선행한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가가 실적에 선행하는 성질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어떤 시점에서 사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한 가지 얻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PE 밸류에이션을 보는 것입니다. 이 그림처럼 주가가 실적 사이클에 더 선행해서 나오게 되면은 저점이 나오는 순서는 PE 밸류에이션이 더 빨리 나오게 됩니다. 물론 고점도 마찬가지고요. 이 포인트에서 얻을 수 있는 매수 시점에 대한 힌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는데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 이 PE가 갑자기 올라가는 시기, 즉 주가는 그대로 바닥을 기고 있고 실적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PE가 급격하게 튀어오르는 그런 시기를 주식의 매수 타이밍으로 삼아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전략을 업종으로 적용했을 때 과거에 성공 확률이 높았었던 업종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분류해 보면은 사실 반도체가 가장 성공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반도체가 최근에 실적 추정치 하향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기술적인 상황에서의 조건들은 어느 정도 갖춰진 게 반도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반도체 이외에도 뭐 2차 전지나 자동차나 이런 업종도 이렇게 장기적인 실적보다 주가가 더 빨리 움직이고 그거에 따라서 PE가 갑자기 튀어오르는 그런 시기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았을 때 성공 확률이 높았었던 업종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은 뭐 이미 주가의 바닥은 지나왔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적합한 매수 시점은 지났지만, 하지만 내년도 하반기까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으로 보면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실적보다 주가가 빨리 움직이는 성질을 이용하면은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 역발상적으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건데, 이 하나 업종만으로 대응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도체와 함께했던 업종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먼저 돌아보고 또 우리가 그거 플러스 반도체 플러스 어떤 조합을 같이 가져가야 될까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반도체 강세기 동안 물론 이제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은 뭐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 수익률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도체보다는 못한 수익률을 보였지만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보였었던 업종들이 어떤 게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이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반도체 강세기 5번의 시기 동안 반도체보다 못했지만 코스피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보였었던 업종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업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2011-12 케이스, 이 경우는 소비주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케이스는 중국 소비 사이클이 일어났었던 때고 2015년에 화장품이 올라가면서 그 사이클이 끝을 맺었었죠. 그 경우만 제외하면은 나머지 사례들은 모두 다 IT나 경기민감 이런 업종들에서 반도체랑 동반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상당히 많이 출현을 했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반도체라는 업종의 본질이 우리가 지금 뭐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런 펜처럼 바로바로 이제 소비하는 그런 재화가 아니고 이런 물건을 만들 때, 즉 생산 과정에서 중간에 들어가는 중간재이기 때문에 그 중간재와 관련된 업종이 반도체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반도체 옆에 있는 IT라던가 또는 뭐 소재나 산업재 이런 업종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소비하는 것들이 아니고 뭐 그런 중간재를 많이 생산하는 업종들이다 보니까 반도체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근데 이런 정성적으로 설명되는 이유만으로 이 업종들의 강세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당시로 돌아가서 이 업종들의 실적을 보니까 확실히 실적도 잘 나와주는 모습이 확연히 관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저희한테는 반도체 플러스 어떤 조합일까를 고민할 때 굉장히 결론을 간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IT랑 소재 산업재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것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이거는 저희 2023년도 연간전망 자료에도 리스트가 있는 종목들인데요. 소재 산업재와 IT에서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은 것들만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뭐 개별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업종 안에서 내년도 실적이 좋은 것들을 꼽아 보니까 이 소재 산업재와 IT라는 옛날식 분류, 이 분류가 사실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2000년대 초반인데 그 분류를 달고 있지만 사업 내용은 그렇지 않은 신사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태양광이나 원전이나 수소 또는 2차 전지 같은 이런 에너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전력 같은 것들, 아니면은 뭐 로봇이나 또는 뭐 우주나 또는 뭐 ESG 관련된 것들, 이런 업종들이 이 경기 민감과 IT라는 업종 안에서 실적 기대감이 좋은 종목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는 이런 업종들이 또한 투자 관련된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를 바라봤을 때 반도체와 함께 같이 가져갈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도 전망 계량 분석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